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차 기출문제 노동관계법규 90번 문항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곳은 파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리에서 같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에펠탑 보이시죠? 네. 네, 그냥 떠나고 싶어서 오늘 문득 그래서 배경을 좀 이런 화면을 골라봤습니다. 같이 힘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고용보험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몇일까요? 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소 기준이 이제 70이고 최대가 150이에요. 그래서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그러니까 최소 70, 최대 150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휴직급여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그래서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그런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똑같습니다. 월 70만 원인데 상한액은 이제 월 120만 원으로. 네, 상한액은 100분의 50이니까 이제 상한액이 낮아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0, 120, 15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까지는 100분의 80, 4개월부터 종료까지는 100분의 50, 그리고 70, 120, 150. 네, 넘어갈게요. 네, 8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명칭이 이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이 됐죠. 그래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제대군인 전역 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네, 고용된 사람이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4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라 양향전, 양성, 향상, 전직훈련, 네, 양향전으로 구분합니다. 네, 보기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 수급권자, 네, 국가유공자, 그리고 뭐 관련된 유공자들, 이제 보훈보상, 민주유공자, 유족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군인도 그럼 포함이 되겠죠. 제대군인, 전역 예정자. 또한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용 단시간 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시적 사업, 파견 근로자는 이제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 여성, 그리고 제대군인, 유공자, 그리고 좀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이죠. 장애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부모, 미혼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출제됐던 지문이라서 한부모, 미혼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공훈련시설로는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시설이라는 것은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을 의미하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이 받아야 이렇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관련해서 아까 양향전 말씀드렸는데 훈련 목적에 따라서는 양향전, 양성, 향상, 전직 훈련
네, 이 부분은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자주 되는 이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성훈련은 기초직무수행 능력, 향상은 기초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 습득, 그리고 기술 발전에 맞춘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직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의 목적이죠. 그 다음 이제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도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체훈련이면은 훈련 전용 시설에서,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이 집체훈련. 현장훈련은 말 그대로 현장, 생산시설,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것. 원격훈련은 원격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 원격. 혼합훈련은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것이 혼합훈련, 블렌디드죠. 혼합훈련이라고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정답이 2번. 83번으로 넘어갈게요. 83번.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근데 이 문제도 꽤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용어의 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네. 2번.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3번. 단시간 근로자란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 단시간 근로자는 1일이 아니고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의 소정 근로시간, 네, 1주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뭐 매일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이제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근로자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합당하게 다가오죠. 네, 그런 맥락으로 1주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 외에 또 출제가 되는 용어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 법령상이니까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근로자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근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니까. 그 다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도 포함이 된다는 것. 다음 단시간 근로자. 1주라 그랬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과 비교를 해서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정의가 법령마다 다른데 그거를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정의를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네. 그래서 고용정책기본, 남녀고용평등,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개발법은 고용에 초점이 되어 있죠.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네, 고용의 맥락. 그 다음 근로기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네, 근로의 기준에 관한 법령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또 맥락이 다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네, 노동조합법에서는 이제 좀 맥락이 다르죠. 또 생계 관련된 생계 유지와 관련된 맥락에서 네,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 구분을 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는 선택지 내용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 기출문제에 선택지 내용이 다 법령의 그 조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된 조항, 그 선택지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문제들이 대부분 뭐 선택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 살짝살짝 바꿔서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로 대체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완전히 뭐 새로운 내용만 나온다기보다는 난이도 조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내용 반드시 공부를 하고 거기에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을 좀 더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또 기존에 출제했던 다른 문제랑 이렇게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노동관계법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선택지 반드시 공부하고 거기에 관련 내용들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서 지금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4번 근로기준 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여성은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는 갱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탄광 말하는 거죠. 갱 내.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일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할 수 있다. 3번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3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 생리휴가는 며칠이죠? 네, 월 1일이죠. 4번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조항은 이제 야업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이라는 조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 18세 미만자는 휴일이든 야간이든 근로시키면 안 돼요. 하지만 예외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외. 18세 미만자가 직접 동의했을 경우.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인데 직접 동의를 했을 경우. 또는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네. 임신 중에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경우고, 그 다음에 산후 1년 이내 여성이나 18세 미만자는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휴일 야근의 제한이었고요. 그 다음 갱내 근로의 금지 관련해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일시적인 사유. 그럼 85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 더 있네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아까 월 1일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85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원칙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를 해야 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종 및 내용에 따라서 뭐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86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법령 관련된 문제들은 대체로 최대한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관점에서 제정이 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법규 관련 문제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찍으면은 그나마 찍어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게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중간정산 사유. 10년은 너무 좀 길잖아요. 그쵸? 그 다음,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통하여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작하는 경우, 이거 약간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거죠.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네, 이런 경우 좀 금전적으로 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중간정산 사유 정리를 해볼게요. 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금 보증금 부담할 때, 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이제 부담을 해야 할 때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그러니까 12.5%죠.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경우에 중간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개인회상 절차라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급한 경우,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당 5시간 이상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경우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생각해보면, 퇴직금이 감소했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제 피해가 가지 않게 오히려 합당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간정산 문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8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주 15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다. 네, 15시간이 아니고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에. 다음 2번,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합니다. 3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4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1년 이내로 가능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그 직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래서 좀 뭔가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3천만 원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주는 제19조 2항에 따라 육아기 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 허용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되고 다른 지원 방법을 이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88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번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이 네 개 중에서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네. 뭐 다 잘못한 건데, 네, 진짜 양아치 짓이 하나 있죠. 네, 요거. 그래서 4번은 이제 법령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서류 보관 안 한 거, 뭐 고지 의무 안 한 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전혀 모르는 내용 나왔을 때는 보기를 보고서 좀 뉘앙스가 다른 거. 네, 분명히 4개 중에 1개는 좀 달라요. 특히 이런 과태료 문제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나의 그 감각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민감하게 세워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를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3천만 원 이하는 좀 아주 심한 경우 징역에 가까운 네, 그런 잘못의 경우에 3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긴 하지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00만 원이랑 300만 원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지금 지식재산권을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잖아요. 네, 마찬가지 채용 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그러니까 좀 악의적인 것들 50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구인자, 네, 이게 500만 원이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네, 서류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거, 구직자의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 네. 조금 이게 수동적인 느낌이고 이쪽은 좀 적극적인 네, 나쁜 짓, 좀 소극적인,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나쁜 짓. 네, 이렇게 정리하셔서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89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강제근로의 금지, 2번 근로자 단결의 보장, 3번 균등한 처우, 4번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데 이것도 이제 암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의 목적,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근로 조건의 그런 기준에 관한 법령이잖아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뭔가 근로 기준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단결이 나오니까 2번에서는 근로자 단결의 보장이 좀 뉘앙스가 다르죠. 2번이 정답이고요. 근로자 단결의 보장은 이제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근로기준법의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네, 뭐 이런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실제 법령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제 조항의 제목들을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 결정,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 착취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민권 행사라는 것, 공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과 같은 그 밖에 공민권,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서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시민으로서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공민권,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보장해줘야 되죠. 사용자는.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민권 행사의 보장까지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이죠.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법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로자 단결의 보장 넘어가겠습니다. 90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2년이 초과하면은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이제 정규직화 되잖아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휴직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것도 이제 사전에 그 업무로 인해서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죠. 4번.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근데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 사용. 네, 2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정했을 때,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휴직 파견 등으로 휴직했는데 자리를 비웠는데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학업, 훈련 이런 것들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 2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 예외가 되고, 또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좀 특수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년이 지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노동관계 법규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네, 계속 반복하고 읽으면서 조항 내용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